네,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토크쇼의 황인찬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2022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어떤 원전 정책이 내 생각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경제의 미남 기자님, 강영훈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기자님, 원전 정책은 이전 대통령 선거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불거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19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었는데요. 그 배경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선거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원전 사고로 다룬 영화 판도라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소리 돌기도 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을 지금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또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에 대한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이게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을 비롯해서 원전 사고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건 2010년 일본 원전 사고. 이 현재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원전이 저렇게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이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탈원전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전기세가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의 적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세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탈원전 대신 선택한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등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작용을 못 하고 있어서 오히려 석탄 발전소 등의 생산량을 늘려서 환경오염까지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지적도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모시고 이 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개선 실장으로 재직하셨던 문영욱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영욱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영 개선 실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제도적인 그 개선하는 경영 혁신 업무를 총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관리 감독법이라고 하는 특별법 성격의 법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원전 공공기관들이 준수해야 될 법적 의무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부하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는 특히나 원전 부품 비리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비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는지도 이행 점검을 받아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국민들이 원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그 원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원전의 안전성, 그다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업무를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2019년에 탈원전 정책이 채택이 되면서 한수원에서 쫓겨났고요. 쫓겨나서 3년간의 취업 제한 심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명 원전감독법상의 한수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는 3년간 취업 금지이고요. 기타 다른 이제 영리 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심사를 받도록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이제 제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 책 쓰고 글 쓰고 칼럼 쓰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냈고요. 특히나 이제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 원전 관련 그 책을 썼는데 조만간 아마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 간단하게 하죠. 네,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발간된다면 꼭 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토크쇼 원전 정책에 관한 이야기. 1부는 원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장님, 원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1957년 문교구에 원자력과가 생긴 이후 모두 12명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이 중 탈원전 정책을 펴신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의 무리를 깨닫고 신규 원전의 승인과 건설을 하셨죠.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님은 친원전 논자이시고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원전 4기를 건설 허가를 하셨고요. 1989년도로 되돌아가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신분이 아니고 평민당의 총재 신분이었을 때에 지역구 가까운 곳에 전남 영광의 한빛 3, 4호기 건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을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건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본인께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직접 연구도 하셨고 그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1989년도에 목포에서 환경단체 분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89년도에 목포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원전을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신규 원전을 4기를 건설 허가를 하셨기 때문에 역대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네, 자세한 사실 확인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기자님, 현재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번에 좀 알아보니까요. 근데 뭐 원전이 필요 없는 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청정자원 많은 나라들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제일 먼저 탈원전 시작한 이탈리아라던가 뭐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뭐 유럽 나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없고 뭐 계획이 없다고는 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좀 전력 소모량이 많아져서 뭐 어느 나라에서든 정책이 또 원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확고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은 뭐 스페인과 스위스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했고 이제 벨기에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를 선언했고요. 독일은 2022년 올해까지 지금 마지막 남은 3기를 폐지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좀 변동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전력량이 많아져서요. 네, 아무래도 전력 소비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만큼 경제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은 없다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전문가께서 직접 원자력 에너지원에 대한 장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카본 프리의 에너지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상위의 개점이 카본 프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본 프리 100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와 같은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CO2 전체의 온실가스의 비중 중에서 70% 정도가 이제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존 자원에 해당되는 원료인 우라늄은 석유나 석탄처럼 특정한 지역에 편재하는 자원이 아니고 지구상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료를 확보한다 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수요가 이제 증가할 텐데 그와 같은 에너지의 고밀도 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이고, 근데 실제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고밀도가 아니고 저밀도 에너지입니다. 우리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지적하는 가능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가장 고밀도의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에너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는 실제로는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바라보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클리어 사이언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요. 그것이 원자력 과학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에너지의 관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방사선을 감마선을 주사를 해서 종양을 없애는 감마 나이프라고 하는 수술 기법으로도 되고요. 그다음 산업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박이라든지 아주 촘촘하게 용접을 했는지를 아니면 어떤 곳이 균열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그다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이오 또 종자 생물 분야의 종자 개량을 하기 위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방사선, 원자력의 과학기술적 원리를 채택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는데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원자력 과학기술, 원자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원자력, 뉴클리어 에너지이고 뉴클리어 사이언스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오로지 전기만을 활용하는 것이죠. 네. 전기를 생산하는 거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의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전의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 영역의 일부로서 다양한 분야를 같이 볼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요. 또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기자님은 혹시 아시나요? 원자력의 단점?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전 사고를 제일 먼저 꼽을 수도 있고요. 뭐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방법이 좀 쉽지 않다. 뭐 사실상 없죠 지금 완벽히 없앨 수 있는 건. 그리고 뭐 높은 초기 비용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께도 좀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도 알기 쉽게 원자력의 단점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원자력만 단점은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에너지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이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최종 엔드 유저, 최종 소비자로서 소비하는 사용하는 관점에서 못 보지만 그 전기 아니면 전력, 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그 과정, 채굴, 정제, 유통, 송배전 시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되는 이 과정,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에너지는 위험을 항상 수반하고 있다,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굴을 파고서 들어갔을 때 붕괴 위험이 존재하죠. 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저장해둔 댐이 무너질 붕괴 위험도 존재하죠. 이건 수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다의 조력 같은 경우도 조력 에너지를 한다 그러면은 헤이르가 같은 여러 가지 수자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풍력을 예를 들면 커다란 날개를 블레이드라고 그러는데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우리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끼치는 위험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철새가 블레이드에 부딪혀서
죽음 뭐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또 블레이드가 부러져서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어떤 에너지든지 간에 위험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특정한 이벤트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손실에 대한 것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근대화 이후에 우리들이 활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보면 가장 인명 손실률이 가장 적은 게 원자력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들이 알고 있는 IEA 국제에너지기구라든지 IAEA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건 뭐 보고된 이미 알려진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에너지의 최종적인 소비 단계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 손실률은 오히려 원자력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원자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연수를 더하면 한 19,000년 정도의 가동 연수가 되는데요. 네. 그 19,000년 중에서 중대 사고는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제 3마일, 체르노빌, 그다음 후쿠시마 다이치 3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3번의 중대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나눠 보면 아주 미미한 정도이죠.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사실 뭐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더 위험하지만 비행기 사고가 한 번 일어났을 때 더 뭐 재난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네, 사람들이 비행기를 더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네, 그런 맞습니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1부에서는 원전 장단점과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2022 대선 후보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